안녕하세요. 책아저씨 TV의 초장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염증 해방입니다. 부제는 병 없이 오래 사는 사람들의 비밀이고요. 저자는 정세연 님이십니다. 이분은 한의학 박사이시고 음식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식치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출판사는 다산라이프, 2022년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저자는 스스로를 소개하기를 식치하는 한의사라고 합니다. 식치는 말 그대로 음식으로 치료를 한다는 거죠. 저자가 식치요법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데에는 어린 시절 폐렴을 겪게 되면서입니다. 저자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근무지인 오스트리아에서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낯선 환경 때문인지 저자는 만성 소화불량에 잦은 감기, 그리고 위염과 식도염, 눈다래키 등등 어린 나이가 무색하리만큼 갖은 질병을 달고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심한 감기에 걸렸고 이게 증상이 심해지면서 폐렴으로 진행이 되어 갈비뼈가 부러질 듯한 통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결국 병원을 찾게 되었는데 금발의 현지 의사는 항생제나 일반 약 대신 카모마일 차를 처방해 주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의사의 처방대로 인스턴트 음식을 멀리하고 카모마일 차를 수시로 마셨더니 일주일 만에 기침이 멎고 건강을 되찾았다는 거죠. 이때 저자는 음식이 질병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었고, 이후 그동안 먹어오던 가공식품을 멀리하고 제대로 된 음식을 챙겨 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3개월가량 제대로 된 음식을 챙겨 먹고 나니까 온몸에 박혀있던 염증들이 사라지고 만성 소화불량도 사라져 소화제가 필요 없게 되었고요. 자주 붓던 발목도 더 이상 붓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온몸으로 음식의 힘을 경험한 저자는 이후 한의사가 되었고, 현재 앞서 언급했던 대로 식치하는 한의사, 즉 음식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의술을 펼치고 계십니다. 이 책은 크게 2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부 주제는 염증 해방입니다. 여기서는 염증이란 무엇이고 현대인이 만성 염증을 달고 살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부 주제는 염증 식치인데요. 여기서는 인체 부위별로 잘 생기는 만성 염증을 알아보고 여기에 맞는 식치 방법과 레시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흔히 염증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겪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염증을 별거 아닌 것으로 얕잡아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다가는 정말 큰일 나죠. 만성 염증은 치료도 어려울 뿐더러 궤양성 질환으로 악화되거나 심지어는 암으로까지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 책은 염증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와 더불어 음식으로 어떻게 염증을 다스릴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염증 없이 건강한 삶을 누리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염증은 질병이 아닙니다. 염증의 원인을 찾기 전 우리는 염증의 본질에 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염증이 발생한다는 것은 본디 나쁜 현상이 아닙니다. 머릿속에 염증은 곧 나쁘다라고 입력되어 있다면 당장 지우시길 바랍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염증에 대한 오해가 시작되니까요. 몸속에 염증이라는 불이 나는 것은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세균, 바이러스, 이물질 등 몸에 해로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매일 크고 작은 전쟁을 치릅니다. 이를 의학 용어로 면역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응인 염증인 셈입니다. 다시 말하면 염증은 질병이 아닙니다. 염증의 목적은 세포의 손상을 초기 단계에서 억제하고 파괴된 조직 및 괴사된 세포를 제거하며 동시에 조직을 재생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붓고 아프기에 나쁜 것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무조건 해로운 것은 아니며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단입니다. 그렇게 발생한 염증은 약을 먹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몸을 지키기 위해 발생한 염증이 오래 이어진다면 정상세포에도 손상을 입히게 될 테니 우리 몸은 스스로
적당한 시점에 제동을 거는 겁니다. 면역은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염증은 면역계가 우리 몸을 온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활동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반응으로 염증이 자주 발생한다면 내 몸의 면역부터 살피고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면역력을 무조건 키워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면역력이 떨어져도 염증이 생기고 면역이 과해도 염증이 생기니 중요한 건 결국 면역의 균형을 맞추는 일입니다. 영양이 부족했던 과거에는 면역세포가 잘 만들어지지 않아 면역력 저하로 발생한 염증이 많았다면 현대인은 면역이 과해서 염증이 끊이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면역 조절에 실패한 것이지요. 면역의 과민 반응이 심해지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물질뿐 아니라 특정 식품에까지 반응해 적으로 간주하고 싸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없었던 음식 알레르기가 생깁니다. 또한 정상적인 관절 조직에 염증을 일으켜서 류머티즘성 관절염을 앓게 하고 장 점막에 염증을 일으켜서 크론병이라는 염증성 질환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외부 원인이 아닌 자가 면역 반응으로 스스로를 자해하는 상황이지요. 이런 식으로 염증을 일으키는 병을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합니다. 증상이 심하면 병원에서는 면역 억제제를 처방하여 해당 부위에 염증이 진행되지 않도록 억제하지만 면역 억제제는 전체적인 면역을 저하시키기에 부작용이 있습니다. 각종 바이러스 감염 질환에 매우 취약해지게 됩니다. 원래 우리 몸에는 면역 반응이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끔 스스로 조절하는 힘이 있습니다. 면역을 과하지 않게 조절해서 염증을 줄이는 동시에 상처를 치유하고 자가 면역 질환을 예방하며 염증성 질환을 억제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면역 세포로는 조절 T세포가 대표적인데요. 이런 면역 조절자들이 제 역할을 잘해준다면 염증의 굴레에 갇혀 소염제를 달고 사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소염제 처방은 염증이라는 급한 불을 끌 수 있겠지만 염증이 생기는 원인까지 다스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염증을 없애고 건강을 되찾기 위해 당장 해야 할 일은 면역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면역을 조절하는 힘을 다시 찾는 것, 즉 면역 균형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면역을 조절하는 키, 장 공장. 면역 조절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쉽지만 이를 위해 개발된 약이나 영양제는 아직 없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이 있죠. 몸속 미생물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인체에 서식하는 모든 미생물의 유전체를 총칭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바이츠만 연구소에 따르면 사람의 세포수를 30조 개라 추정했을 때 미생물의 수는 그보다 더 많은 38조 개, 장내 미생물의 총 무게는 약 200g이라고 합니다. 지난 10여 년간 6만 건이 넘는 논문을 통해 인간의 다양한 질병이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면역 조절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면역을 강화하거나 약화하기도 하고 염증 반응을 조절하고 심지어 뇌가 기능하는 방식까지도 통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몸의 면역과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이지요. 장은 장내 미생물이 일하는 공장입니다. 미생물은 장 공장에서 먹고 자고 활동하면서 건강에 매우 유리한 물질을 만들어주는데요. 이들이 생산하는 주된 물질은 대부분 짧은 사슬로 연결된 모양이라 단쇄 지방산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뷰르티산이 면역을 조절하고 염증을 줄여주고 식욕을 조절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증가시켜서 혈당 조절이 잘 되게 하고 손상된 장 점막을 복구하는 등 놀라운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을 비롯해 인체 건강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미생물 자체가 아니라 이들이 먹이를 먹고 난 후 분해해서 만들어낸 단쇄 지방산이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면역 균형을 잘 유지하기 위한 제1조건은 장 공장이 활발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장내 미생물을 잘 먹이고 쾌적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공장을 상시 풀가동시켜야 합니다. 내 몸 반려균과 함께 사는 법. 매일 햄버거만 먹는다면 장 안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햄버거의 총 무게는 230g 정도인데 기본 재료를 살펴보면 빵과 빵 사이에 소고기, 패티가 있고 양상추, 양파, 치즈, 그리고 드레싱 등이 추가됩니다. 만약 소고기 패티가 2장 들어간 햄버거라면 칼로리가 약 583kcal가 되겠죠.
감자튀김, 콜라까지 더해 세트 메뉴로 먹으면 칼로리는 1000kcal까지도 훌쩍 뛰어오릅니다. 이렇게 햄버거는 칼로리가 매우 높은 음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장 안에 살고 있는 미생물이 먹을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기껏해야 양상추, 양파 정도가 있겠네요. 먹는 양에 비하면 10g도 안 되는 정말 적은 양이지 않나요? 장내 미생물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를 밝혀내기 위해 킹스 칼리지 런던의 팀 스펙터 교수는 10일간 햄버거만 먹은 사람의 장내 미생물 변화를 관찰하는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비용을 주고 10일간 M사 햄버거와 콜라만 먹게 했지요. 아들은 이 기간 동안 매일 대변 샘플을 채취해 실험실로 보냈는데 그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장에는 약 1400여 가지 박테리아가 존재하는데 그중 40%가 파멸된 것입니다. 이 실험 결과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답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이 미생물을 위한 음식을 따로 섭취하지 않는다면 장내 미생물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으며 종류의 다양성 역시 현저히 감소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미생물이 굶게 되면 일할 기력이 없으니 장 공장은 가동을 멈추고 그로 인해 뷰르티산의 생산이 감소해 면역 조절력 또한 떨어집니다. 이는 곧 잦은 염증의 원인이 됩니다. 면역을 조절하는 힘을 키우려면 우리는 장내 미생물, 즉 장내균들을 잘 대접해야 합니다. 장내 상주균은 우리 몸속에서 평생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반려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반려식물의 애정을 쏟는 만큼 반려균에도 관심을 주고 잘 보살펴야 합니다. 장내 미생물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섬유소입니다. 일반 성인 기준 섬유소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20에서 25g인데 가공식품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섬유소가 늘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섬유소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물과 함께 7대 영양소로 지칭될 만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 영양소로 분류되며 장 공장을 활발히 돌리는 연료이기도 합니다. 이는 곧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면역 조절력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평소 섬유소가 부족하지 않도록 섭취에 신경 써야 합니다. 면역 균형을 되찾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당장 반려균을 잘 먹이시길 바랍니다. 지긋지긋한 염증에서 벗어나는 길, 일단 제대로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변비에만 좋은 줄 알았더니 염증을 낮추는 섬유소. 섬유소에는 크게 물에 녹지 않는 섬유소와 물에 녹는 섬유소로 나뉩니다. 물에 녹지 않는 섬유소는 불용성 식이섬유라고 하는데 리그닌, 키틴, 셀룰로스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섬유소 중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것은 주로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그러나 불용성 식이섬유 또한 면역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하기에 꾸준히 섭취해야 합니다.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식이섬유는 장에서 물을 스펀지처럼 끌어들여 대변의 부피를 늘리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서 숙변을 청소합니다. 또한 노폐물과 콜레스테롤을 흡착하고 배출해서 장내 환경을 쾌적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데 일조합니다. 따라서 염증을 없애려면 음식을 통해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를 매일 섭취해야 합니다. 섬유소는 대체로 변비에만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염증을 다스리는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섬유소 섭취에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몸에 좋다고 섬유소를 지나치게 많이 섭취할 경우 탈이 난다는 것입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를 과잉 섭취할 경우 장내 미생물의 분해 작용이 지나치게 활성화되어 장이 예민한 사람은 가스가 차고 복통, 설사 등의 증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용성 식이섬유를 과잉 섭취하고 충분한 물을 섭취하지 않으면 오히려 변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1일 60g 이상의 섬유소를 섭취하면 미량 영양소인 철분, 칼슘, 마그네슘, 아연, 무기질과 비타민의 흡수를 방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장기 어린이, 빈혈이나 골다공증이 심한 경우에는 섬유소 섭취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뱃살은 만성염증 그 자체. 뱃살은 질병의 상징입니다. 뱃살, 즉
복부 비만은 복부 안쪽 내장기관 주변에 내장지방이 쌓이는 것인데 이 내장지방이 범인입니다. 한때 의학계에서는 내장지방을 단순히 먹고 다 쓰지 못한 잉여 칼로리를 저장하는 창고쯤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내장지방은 생각했던 것만큼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었어요. 빙산의 일부가 녹듯 내장지방도 시시때때로 녹아 간 문맥이라는 장과 간 사이에 위치한 혈관을 타고 들어가 혈액 속을 자유롭게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고지혈증을 유발하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가시킵니다. 또한 췌장에서 분비한 인슐린 호르몬을 조직세포에서 밀어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인슐린은 있는데 작동하지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을 생기게 해 당뇨를 발생시키는데 큰 몫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큰일인데 이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내장지방의 세포에서 아디포카인이라는 염증 물질을 분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뱃살을 계속 달고 있으면 만성 염증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뱃살은 만성 염증 그 자체입니다. 만성 염증은 혈관을 공격하는 성질이 있어서 혈관벽에 상처를 내고 혈액을 탁하게 해서 소위 피떡이라고 말하는 혈전을 생기게 합니다. 면역계를 교란시키고 암 발병률을 높입니다. 또 유사호르몬처럼 작용하는 각종 환경독소는 지방에 친화적이기 때문에 몸 안에 들어오면 바로 이 내장지방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결국 뱃살은 호르몬 교란을 초래하여 생식기능을 떨어뜨리고 자궁에 혹이 생기게 하여 자궁근종 같은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염증을 줄이는 생활습관 4가지. 현대인의 병은 대부분 생활습관병입니다. 식습관을 비롯한 일상의 습관들이 병을 만들고 키우기 때문이죠. 만성염증도 예외는 아닙니다. 염증을 유발하는 습관들이 하나둘 쌓이면 나도 모르는 사이 염증이 잘 생기는 염증성 체질로 바뀔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이는 바꿔 말하면 습관 하나만 바꿔도 염증을 줄일 수 있다는 말과 같으니까요. 생활 속 어떤 습관들이 염증성 체질을 만드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염증을 줄이는 습관 하나, 숙면을 취하세요. 만성염증과 가장 큰 연관성이 있는 습관 중 하나가 수면 습관입니다. 수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 자는 시간이 아니라 염증에 노출되었던 내 몸을 건강한 상태로 복구하는 시간입니다. 마치 하루 종일 갑옷을 입고 전쟁터에서 싸우고 난 뒤 저녁에는 갑옷을 벗고 부상당한 상처를 치유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수면과 우리 몸의 염증 지표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약 72개의 실험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수면 장애가 있을수록 염증 수치를 나타내는 CRP 수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숙면을 취하지 못할수록 염증이 잘 생기는 체질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무조건 많이 잔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면 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도 CRP 수치가 상승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숙면을 취하고자 한다면 7시간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수면도 습관입니다.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때가 되면 잠이 오고 때가 되면 깨어날 수 있도록 생체 시계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염증을 줄이는 습관 2. 자주 움직이세요. 염증을 부르는 또 다른 습관은 오랜 좌식 생활입니다. 사람은 본래 움직이는 동물입니다. 우리 몸은 팔다리를 움직이며 걷고 뛰면서 근육이 수축 이완할 때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이 활성화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활동으로 인해 독소와 염증 물질이 체내에 쌓이지 않고 쉽게 배출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일상생활은 어떤가요? 직업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일 앉아서 일을 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습관은 염증을 다스리는데 매우 불리합니다. 따라서 평소 오래 앉아 지낼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일주일 5회 이상의 꾸준한 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미 만성 염증에 시달리는 사람이라면 운동 횟수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틈새 움직임이지요. 내내 앉아서 생활하다가 하루 1시간 운동만으로 움직임을 끝내기보다는 50분 앉기와 10분 움직이기를 반복하는 것이 원활한 순환을 유지하는 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짬짬이 일어나서 걷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은 염증 물질의 배출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뇌의 피로와 마음의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염증이 쌓이게 됩니다.
틈새 운동을 공략해보세요. 염증을 줄이는 습관 셋. 스트레스를 키우지 마세요. 사실 모든 스트레스가 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외부의 공격과 스트레스에 저항하고 극복하기 위해 분비되는 스트레스 호르몬, 즉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코르티솔 작용과 균형을 이루는 DHEA 호르몬, 다시 말해 항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도 증가됩니다. 코르티솔 호르몬은 혈중 포도당을 높여 뇌와 각종 장기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공급하고 동시에 염증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코르티솔 분비가 원활하지 않으면 만성 염증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나면 상승했던 코르티솔 수치가 떨어지는데 만약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코르티솔이 조절되지 못하고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이 상태가 반복돼 만성이 되면 어느 시점부터 코르티솔 수치가 뚝 떨어지고 덩달아 DHEA 수치도 감소합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부신 기능이 고갈되어 부신 피로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물론 스트레스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같은 스트레스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에너지를 갉아먹으면서 병을 키우는 부정적인 디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염증을 다스리는 긍정적인 유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트레스 받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나는 스트레스를 받지만 이것은 내 건강에 꼭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야 하고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건강은 본인이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염증을 줄이는 습관 넷. 물을 챙기세요. 염증에 좋은 음식을 많이 섭취한다 하더라도 몸에 독소가 많이 쌓여 있으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식품 속 각종 첨가물부터 미세먼지, 샴푸나 화장품, 염색약에 있는 화학 성분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로 생긴 활성산소, 운동을 한 후 생긴 젖산까지 내에 축적되면 될수록 통증과 염증, 알레르기 질환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쌓이는 독소를 우리 몸은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할까요? 대부분은 물을 통해서 씻어냅니다. 대변, 소변, 땀을 통한 독소 배출은 모두 물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수분이 부족한 탈수 상태에 놓이면 염증이 잘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체내 수분량은 영유아 때는 80% 정도였다가 성인이 되면 70%, 노년기로 접어들면 60%까지도 감소합니다. 그만큼 염증 배출이 어려운 몸으로 바뀝니다. 탈수 상태에 놓이면 혈액의 점도가 올라가고 끈끈해져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합니다. 또 뇌를 순환하는 수분이 부족해지면 뇌 조직에 노폐물 배출이 안 되어 신경 조직에 염증이 잘 생깁니다. 그만큼 수분은 염증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효과가 입증된 4가지 항염증 음식.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데 가장 위협이 되는 질병 5가지를 꼽으면 암, 심장질환, 당뇨, 관절염, 그리고 치매가 있습니다. 100세 시대의 5대 질환이지요. 각기 다른 질환 같지만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만성염증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원치 않는 위험질환이 생기는 원인과 기존에는 늘 염증이 깔려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도 급성염증부터 만성염증까지 염증을 다스리는 천연약제의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염증을 치료하는 식품이나 영양소에 대한 연구 또한 양 한방에서 모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염증을 없애는 데 효과가 있는 음식 4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 꿀풀과 식물. 염증을 없애는 첫 번째 음식은 꿀풀과 식물입니다. 꿀풀과 식물의 특징은 향긋한 향인데 우리에게는 허브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박하, 로즈마리, 바질, 라벤더 등 다양하며 깻잎 같은 한국 전통 꿀풀과 식물도 있습니다. 이들이 내뿜은 향은 원래 식물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생존하기 위해 만들어낸 휘발성 성분인데요. 특히 꿀풀과에 속하는 허브를 섭취하면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하는 것으로 학계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화한 맛과 향이 특징인 박하도 항염 효과가 매우 뛰어나 한의학에서 오랜 시간 천연 소염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부염이나 구내염, 식도염, 위염처럼 상피 조직의 염증을 다스리는 작용이 탁월하지요. 또한 대부분의 꿀풀과 식물은 위장운동을 촉진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입가심으로 박하사탕을 먹는 습관도 소화에 도움이 되긴 합니다만 설탕 성분이 많아 그리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소화불량증이나 만성 위염으로 오래 고생했던 분들이라면 식후에 박하차를 마셔보세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보라색 컬러푸드. 우리가 먹는 식물에는 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색깔도 있습니다. 식물이 만들어내는 각종 유기화합물이 독특한 색소 성분을 내는 것인데요. 다양한 컬러푸드 중에서도 염증을 줄이는 데 가장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 바로 보라색 컬러푸드입니다. 보라색 색소 성분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입술이며 손가락까지 온통 시커멓게 물들게 하는 오디와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 포도, 가지, 비트 같은 채소, 흑미 같은 곡식이 있습니다. 보라색을 만드는 파이토케미컬 성분이 바로 안토시아닌인데 보라색에서부터 검정, 블루, 붉은색까지의 컬러 스펙트럼을 만들어냅니다. 안토시아닌은 비타민C에 비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약 2.5배 뛰어나며 염증과 노화로부터 세포 손상을 막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주의할 점은 보라색 컬러푸드 중에 한의학적으로 성질이 냉한 것에 속하는 식품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체질이 냉하거나 위장이 냉한 사람이 냉한 식품을 과잉 섭취할 경우 기초 체온이 떨어지고 묽은 변이나 설사가 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오메가3. 염증을 없애는 효과가 입증된 성분 중 하나는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작용이 있어 심장병 발생률을 낮추며 두뇌 건강에도 필수인데요. 최근에는 염증 제거 효과까지 더해져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오메가3가 체내 염증 해소 촉진 전달자라는 항염증 물질을 생성하여 만성 염증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메가3는 체내 합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따로 섭취해야만 하는데 고등어, 꽁치, 멸치 같은 생선에는 EPA, DHA 같은 오메가3가 풍부하니 자주 섭취하면 좋습니다. 견과류와 씨앗에는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염증 반응성 단백질인 CRP 수치를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기름류 중에는 들기름에 가장 풍부합니다. 최근 오메가3의 여러 효능들이 알려지면서 보충제도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 아무리 몸에 좋은 지방이라도 일일 총 열량의 10% 이상을 섭취하면 오히려 콜레스테롤 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많은 양을 섭취할 경우 출혈을 억제하지 못해 뇌출혈로 이어질 수 있기에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오메가3를 영양제로 복용할 때는 꼭 주치의와 상의 후 복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넷째, 황 성분이 풍부한 음식. 유기황 화합물이 풍부한 음식도 염증을 없애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황은 유황온천이나 암석에서 많이 발견되는 성분이자 인체를 이루는 주요 구성 성분이기도 합니다. 황은 체내에서 여러 역할을 하는데 특히 간 해독 기능을 활성화하기 때문에 만성 염증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유기황 화합물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마늘, 부추, 파, 양파 같은 백합과 채소를 비롯해 배추, 무, 양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앞서 나열한 채소들이 함께 버무려진 것이 다름 아닌 김치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짜거나 매운 김치는 혈압을 높이고 콩팥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지만 간을 적당하게 맞춰 적정량을 섭취하면 만성 염증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는 항염증 푸드가 됩니다. 다만 황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파와 마늘 같은 채소는 자극적이라 지금 몸 어딘가에 급성 염증 반응이 있다면 과잉 섭취는 피하셔야 합니다. 췌장의 염증을 다스리는 우엉. 췌장염을 예방하고 췌장암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식품을 한 가지 꼽으라면 우엉입니다. 우엉은 뿌리 채소인데 생김새를 보면 가늘고 길게 뻗은 직근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뿌리라 하더라도 인삼처럼 잔뿌리가 많은 경우 보약이 되는 성분이 풍부해 한의학에서 보약제로 많이 쓰는데 반해 우엉은 염증을 다스리는 해독제로 쓰여왔습니다. 최근 여러 연구를 통해 우엉의 항암 효과도 높이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엉의 악티게닌 즉 ATG라는 양리 성분이 암세포로 공급되는 당질을 차단하여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거든요. 게다가 우엉 속 풍부한 항산화 성분은 정상세포를 독성 물질로부터 보호해서
암세포로 변성되는 것을 막고 암 전이를 예방합니다. 우엉의 떫은 맛을 내는 탄닌 성분도 항암 작용에 기여하는데, 탄닌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 중 하나이자 각종 바이러스와 암세포를 잡아먹는 대식세포의 기능을 촉진합니다. 그런데 우엉 뿌리에 풍부한 이눌린이라는 성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이섬유의 한 종류인 이눌린은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하기 때문에 췌장의 피로를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위 식도의 염증을 다스리는 양배추, 위나 식도 점막에 상처가 생기면 내벽이 벌겋게 붓거나 심한 경우 염증 때문에 점막이 패여 궤양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양배추는 이럴 때 도움을 주는 음식입니다. 소화기 점막에 생긴 염증을 빠르게 회복시키는 효능이 있기 때문이지요. 특히 양배추에서는 점막 재생이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알려진 메틸메티오닌 설포늄 염화물이 처음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만성적인 위염이나 식도염에 양배추 섭취가 염증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서 여러 차례 얘기했듯이 염증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를 개선하는 것이지요. 위장병의 99%는 잘못된 식습관에서 옵니다. 함부로 먹는데 어떻게 위장이 온전할 수 있을까요? 위장은 여러분이 섭취한 음식을 직접적으로 받아들이는 기관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위장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밥을 불규칙하게 먹거나 급하게 먹는 습관부터 폭식, 과식, 그리고 커피나 술, 담배, 맵고 자극적이며 짠 음식들을 즐겨 섭취하는 습관들은 만성 위염을 부릅니다. 제 아무리 양배추를 먹고 약을 먹어도 위장을 병들게 하는 이런 식습관이 개선되지 않는 한 만성염증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제 경우 상부 소화관에 만성염증이 있는 환자에게는 숙제를 많이 내줍니다. 위장이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것들을 피하면서 식치해야만 위장이 치유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양배추는 위장 때문이 아니더라도 나이 들수록 가까이 하면 좋은 장수 음식입니다. 양배추의 매운맛을 내는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은 항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암 예방 효과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내장지방 염증을 다스리는 황태, 만성염증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당장 내장지방 다이어트를 시작해야 합니다. 내장지방 다이어트란 단순히 굶어서 빼는 것이 아니라 근육은 유지한 채 지방 위주로 빼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근육을 지키면서 다이어트를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육을 보존하려면 먼저 잘 먹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백질 섭취에만 급급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육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단백질만 먹는다고 근육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저는 내장지방 다이어트가 필요한 이들에게 황태 미역국을 자주 추천합니다. 바라 현미밥 반 공기와 함께 먹으면 한 번에 단백질, 수분, 탄수화물까지 골고루 섭취할 수 있거든요. 또 황태는 간 해독과 염증 배출 작용이 뛰어나 숙취 해소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황태에 더 주목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의 제왕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황태 100g당 단백질 함량이 80g 내외인데요. 닭가슴살, 소고기, 달걀, 콩 등의 100g당 단백질 함량이 10에서 30g 사이인 것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고밀도 단백질 식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화 흡수 기능이 약해 단백질 식품을 먹으면 속이 거북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들에게도 황태만한 것이 없습니다. 황태는 겨울바람과 날씨를 이용해 얼렸다 녹였다 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완성되는데, 이때 황태의 단백질이 체내 흡수되기 쉬운 아미노산 형태로 분해됩니다. 황태의 아미노산 함량을 측정해보면 생태보다 5배나 더 많습니다. 더불어 미역은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키는 각종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황태와 함께 먹을 때 근육 성장에 시너지를 일으킵니다. 방광염을 다스리는 복분자. 방광염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주로 생기는 염증입니다. 소변이 나가는 요도의 길이가 짧고 질과 항문이 서로 가까워 세균 침투가 쉽기 때문이죠. 또 방광이 자궁 밑에 위치하고 있기에 임신 과정에서 자궁이 커질 때나 월경 과정에서 자궁벽이 두꺼워지고 커질 때 방광이 압박을 받아서 방광염이 쉽게 생깁니다. 방광의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방광염의 예방과 치료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로는 복분자가 있습니다. 옛말에 복분자를 먹고 소변 줄기가 너무 세서 요강을 뒤엎었다, 복분자는 정력에 좋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요. 복분자는 남성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방광에도 보약이 되는 음식입니다. 항산화작용이 강한 라스베라톨과 비타민C가 풍부해서 비뇨기관의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 조절을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생김새가 비슷해서 간혹 산딸기와 복분자를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데 산딸기는 익어도 빨간색인데 반해 복분자는 익으면 검정색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맛있게 먹으려면 검은 빛이 도는 완숙 복분자가 좋지만 염증을 다스리는 약성이 있는 것은 푸릇푸릇한 녹색이 도는 미색 복분자입니다. 복분자가 덜 익었을 때 채취해 꼭지를 따고 증기에 살짝 찐 후 건조하면 식치 효능이 풍부해집니다. 근육 염증을 다스리는 바나나. 근육에 염증이 생기게 하는 가장 흔한 원인은 근육 운동입니다. 대부분 운동을 하면 근육이 건강해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반대지요.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에 상처가 생기고 미세한 염증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육 건강을 지키려면 꾸준한 운동과 함께 반드시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근육에 좋은 음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사시사철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품으로 바나나를 추천합니다. 바나나는 운동 전후 언제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활용도가 조금 다를 뿐 운동 전후 모두 좋습니다. 탄수화물과 섬유질,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바나나를 격렬한 운동이나 장시간 달리기 전에 먹으면 운동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근육 경련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는 사실이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지요. 바나나는 후숙 과일이고 익은 정도에 따라서 성분과 효능이 달라집니다. 운동 전에는 노랗게 익은 바나나를 먹어야 합니다. 바나나가 숙성되면서 노랗게 변하면 소화가 어려운 저항성 전분이 사라지고 소화가 잘 되는 과당, 포도당 같은 당분의 함량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식탁 위에 며칠 두었던 노란 바나나에 죽은 깨 같은 반점이 생긴 것을 본 적이 있으시지요? 상했을까봐 찜찜해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바나나 속의 당분이 증가하고 농축되면서 만들어진 슈거 스팟입니다. 이때부터 근육의 염증 회복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풍부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운동 후에는 반점 바나나가 제격입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껍질 전체가 갈색이 될 정도로 익으면 비타민 함량은 감소하지만 노화와 염증을 방지하는 항산화 성분은 가장 증가하므로 노란 바나나부터 반점 바나나, 갈색 바나나까지 모두 건강상의 이점이 있습니다. 혈관의 염증을 다스리는 호두.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정월 대보름에 호두를 깨서 먹는 부름이라는 풍습이 있습니다. 호두를 이빨로 딱 깨물면 그 소리에 부스럼 귀신이 쫓겨나 1년 내내 피부병을 앓지 않는다는 풍속인데요. 놀랍게도 호두에는 실제로 염증을 억제하는 알파 리놀렌산 성분이 있어 피부에 발생하는 염증을 다스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호두는 견과류의 한 종류입니다. 견과는 단단한 과일이라는 뜻인데 딱딱한 과피에 쌓여있는 아몬드, 밤, 호두, 은행, 잣, 도토리 같은 열매를 뜻합니다. 견과류와 관련한 효능 연구들은 많습니다.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사실은 견과류를 규칙적으로 섭취한 사람들이 거의 먹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심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이 적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무려 12년 동안 약 21만 명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해서 연구를 진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일상생활에서 견과류를 자주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약 14%, 협심증을 비롯한 관상동맥질환 발병률이 약 20%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섭취량은 하루 28g 정도가 적당하며 이는 손으로 한 줌 정도 되는 양입니다. 이 정도의 양을 일주일 평균 5번 이상 먹었을 때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견과류에 비해 호두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만 섭취해도 심장병 발병률 감소를 돕는 것으로 나타났고 추가적으로 중풍 예방 효과까지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호두는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알려져 있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는 데도 한몫합니다. 따라서 매일 호두를 6개에서 7개씩 꾸준히 섭취하는 것은 혈관의 만성염증을 씻어내고 각종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훌륭한 식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단 호두 속의 불포화 지방산이 혈관에 약이 되는 것이므로 호두를 먹을 때는 신선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